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근영입니다. 뭔가 지수가 오르고 있긴 한데 말이죠. 그 장중에 변동성도 크고 롤러코스터장이 이어지고 있어서 수익은 좀처럼 나지 않는 투자하기 참 어려운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이전 고점인 2030포인트까지 꽤나 빠르게 올라가나 싶었더니 그것도 잠시 외국인들 매수세는 다시 줄어드는 것을 오후장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요. 코스피도 기껏해야 2010선 중반대 정도에 그치는데 만족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문제는 그래도 뉴욕 증시는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연말 쇼핑 시즌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계속 연출해주고 있다는 점 주목할 만합니다. 다우지수가 간밤 또 한 번 사상 최고 종가를 썼고요. 무엇보다 나스닥이 좀 조용했었는데 약 13년 만에 처음으로 장중이지만 4,000포인트를 터치하는 그런 모습까지 연출했기 때문이죠. 이런 미국 증시를 좀 잘 따라가려면 연말 소비가 진짜 미국에서 회복되는 것이 수치상 확인돼야 한다는데 그것은 일러야 다음 주 초반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환율을 좀 주시해야 된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엔달러는 간밤에 뉴욕 외환에서 102엔대까지 접어들면서 엔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6개월 내 최저로 떨어졌고요. 원에는 아시다시피 5년 2개월 내 최저치 연저점까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엔화 약세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된다면 우리 증시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상승한다 할지라도 상승폭이 미미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전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동시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부터 다시 보죠. 네, 전문가들의 리뷰를 이렇게 한 줄씩 남겨주셨네요. 먼저 최희승 차장님, 드디어 글로벌 증시와 커플링 이뤘다 하셨고, 정용 팀장님은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속에 코스피가 2010선에 안착했던 날이었습니다 하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안상윤 대리님은 비슷한 의견 내셨어요.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건설 업종이 올랐고, 역시 이란발 호재로 건설, 플란트 쪽의 주가가 상승했던 날이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겸 팀장님은 외국인 기관 역시 쌍끌이 순매수로 시장이 이틀 연속 오를 수 있었다라고 분석 남겨주셨네요. 자, 수급 얘기가 많았고 이란 건설주 얘기가 많았는데 오늘장 프리뷰는 조금 더 다양한 듯한 인상을 풍깁니다. 먼저 최희승 차장님, 미국 증시가 고점 부담을 느끼면서 조금 맞췄기 때문에 사실상 혼조 양상으로 마감이 되었죠. 우리 장도 숨고르기 장세가 예상된다 하셨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은 곧 다가올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 국내 증시에 좋은 재료가 될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김혜란 연구원님은 21선 이평선을 지지할 경우에 사자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김영겸 팀장님이 참 재미있는 사실 개인분들이 기다리는 전략을 주셨는데 코스닥의 수급이 계속 양호할 시에는 전일까지 쌍끌이 매수가 일단 유지가 됐었죠. 아웃퍼폼이 단기적으로 코스닥 쪽에서 나올 것 같다 내다보셨고, 안상윤 대리님은 나스닥의 4,000포인트 장중 돌파를 두고 아마 잡음이 많을 것 같다 하셨습니다. 안상윤 대리님의 의견도 추가적으로 들어보고 싶지만 오늘 특별히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 전화 연결해 보려 합니다. 자, 정영훈 팀장님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장 프리뷰 내용을 보면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이 국내 증시에는 호재가 될 거다라고 내다보셨는데 전일장 리뷰부터 차례차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동반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015포인트 선으로 좀 안착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거래될 금액 조금 줄어들었다는 점은 좀 단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저는 일단 거래대금 측면에서 좀 아쉬웠지만 수급은 괜찮아서 2010선에 안착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었는데 연말 쇼핑 시즌에 사실 소비가 미국 내에서도 집계 보니까 어떤 때는 증가한다, 어떤 쪽은 그렇게 예상만큼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 좀 엇갈리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국내 증시는 호재가 될 거다라고 보시는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금 소비 심리가 점진적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연말 그 쇼핑 시즌 때는 항상 국내 증시는 좋은 영향을 받았었기 때문에 최근에 거의 뭐 10년 동안 계속해서 좀 연말에는 상승 랠리를 좀 이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만 없다라고 한다면 좀 안정적인 좀 상승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외적인 좀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그 이란의 그 핵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 쪽에서도 상당히 좀 투자 심리에는 개선을 보여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글로벌 그 증시에 상당히 좀 투자 심리 좀 안정에 좀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 뭐 미증시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사상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좀 기록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지금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좀 고점 부분에 있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미증시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로 유동성이 좀 유입이 될 부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현재 구간에서 연말에 어느 정도 좀 랠리를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만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싼 피로감이 국내 증시로선 또 호재가 될 수도 있군요. 무엇보다 쇼핑 시즌 앞두고 예외 없이 상승했던 전례를 봤을 때 학습 효과 이번에도 기대해 볼 만하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정영은 팀장님과 함께 오늘장 전략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강하게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형성되면서 2,000포인트 빠르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해외 증시가 아주 주목을 끌고 있는데 연말 쇼핑 시즌 앞두고 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란 핵 협상이 10년 만에 타결됐다라는 호재성 뉴스가 또 하나 더 더해지면서 나스닥이 장중에 4,000을 13년 만에 뚫었더라고요. 네, 그렇죠. 나스닥 시장이 13년 만에 4,000포인트를 장중에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듯 해외 증시가 연일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뭔가 좀 불안하고 조바심 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 모습이죠. 어제 그젠가요? 서울 지역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청계천도 난리 났다는 그런 뉴스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듯한 합니다. 그러나 겨울은 추워야 된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증시에 훈풍이 불어준다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그래도 추운 우리가 추위에 떨고 있는 마음을 다소 위로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올겨울 과연 국내 시장도 해외 시장처럼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여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시장을 포함한 해외 증시부터 한번 보죠. 자, 미국 시장 너무나 부럽습니다. 이런 말씀 하루 이틀 드린 것도 아니지만 미국 시장의 상승은 국내 시장에도 그래도 악재일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미국 시장의 상승 여파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더 우리한테 기대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 시장은 화면에도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란 협상 타결 소식. 이 핵협상이 타결된다는 얘기는 뭐죠? 유가가 하락한다는 얘기고 그 유가 하락은 소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 나스닥 시장도 13년 만에 4,000포인트 선을 장중에 돌파하는 그런 강세 현상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28일에 추수감사절이 있죠. 그리고 29일은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여기에 따른 최대의 쇼핑 시즌을 맞고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 시장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유럽 증시도 이란 핵 협상 타결 소식으로 해서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중동의 불안감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소식과 함께 유럽 증시도 여행, 레저주들이 상승을 이끌면서 역시 신고가 행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중국 증시 우리나라 연관성이 높은 투자들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 증시의 경우도 바닥 탈출이 확인된 그런 모습을 보였죠. 어제는 다소 소강면을 보였습니다만 1차 저항 추세는 돌파 이후에 눌림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보죠. 지금 화면에 다우존스 종합지수 계속 사상 최고치입니다. 물론
상승폭은 둔화됐어요. 그러나 신고가 행진에 따른 견조한 눌림목, 장중의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승 기조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추세적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제가 화면에 제시해드렸습니다. 추세적 매매 전략이라는 건 뭐죠? 그동안 연속 상승에 따른 단기 차익 실현을 한다 하더라도, 이익 실현을 한다 하더라도 이익 실현을 하는 그 순간 다시 매수를 검토해야 되는, 다시 말해서 항상 일정 부분의 주식 편입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추세적 매매 전략이죠. 그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해도 좋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 독일 시장 한번 보죠. 독일 시장도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입니다. 미국 시장과 거의 대등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견조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여전히 매수 마인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궁금한 중국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국 시장의 견고한 모습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국내 시장에도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하나의 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저항 추세선을, 그렇죠? 지난주 돌파한 이후 일주일 동안 너무나 견조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항수량 돌파에 따른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더욱더 확고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완전히 이제 중국 시장도 상승 기조 패턴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외 증시 강한 모습 좀 살펴봤는데 문제는 우리장입니다. 이틀 연속 올랐고 또 예견해 주셨던 대로 빠르게 2000선까지 회복했는데 그 이후에 상승 탄력은 강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앞서 어떤 분은 21선, 61선 기술적으로 데드크로스가 임박했고 방향성은 이후에 아래쪽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라라는 말씀도 하셔가지고 참 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아침입니다.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코스닥은 향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전망 오늘 간단하게 같이 들어봤으면 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다시 2000포인트입니다. 국내 시장은 2000포인트만 오면은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은 고객 예탁금이, 그죠? 14조 원대로 크게 축소되고 거래량마저 축소된 아주 얼어붙은 그런 장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을 떡 주무르는 시장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 명심할 사항은요. 최근 전 세계 주식시장이 왜 강세를 보이냐면 이제는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다소 리스크가 있는 위험자산으로 세계적인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채권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자금 흐름이. 그래서 일본의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증시도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가들이 눈높이에서 보면 미진한 점은 있습니다만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는 굉장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시장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외국인이 이끌고 있는 장세가 최근 들어서는 국내 기관가적 가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주식시장도 추가 상승의 가능성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지난주 금주가 더 좋다는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오히려 그래서 매수 전략을 말씀드렸고 금주도 어제장에서 크게 상승한 이후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230포인트를 넘어섰다가 결국 1215포인트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불안하실 텐데요. 저는 오히려 금주도 주초는 매수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매도 여부는 주중반 이후로 늦춰잡으셔도 충분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단 하나만 체크해 주십시오. 환율 동안만 체크해 주십시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제 종가상으로 1061원 90전입니다. 1060원대에서 안정적인 모습,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 시장만 급변동만 하지 않는다면 국내 시장의 추가 상승 여부는 충분히 가능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자, 지지선이 2000포인트 이하 1990포인트 라인에서는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제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도 물량과 미국 시장도 상승은 했지만 고점 대비 밀리는 차익 실현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오늘장도 국내 시장 흔들어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흔들릴 때 동요되지 마시고 여전히 매수 마인드 전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최앵커께서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코스닥 시장 투자자들이 굉장히 극심한 빈곤감과 허탈감,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당분간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도는 둔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은 지수가 움직이는 지수의 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에 의한 장이 형성되고 보니까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월등적으로 압도합니다. 왜?
지금 고객력 닷컴이 감소하고 개인 투자가들의 비중이 위축되고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당분간은 코스닥 시장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 관련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한 매매 전략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턴어라운드주들, 조선과 화학주들 여전히 매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반도체 IPT 부품주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락에 따른 지금 금융권이 굉장히 크게 요동치고 있어요. 지금 은행주들도 계속 사고가 터지고 있죠. 이렇게 된다면 은행과 증권주에서도 살아남는 기업들은 큰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급락에 따른 매력 있는 주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앞서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드렸는데 이 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는 전략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자, 지난달까지는 유동성 장세였다면 이제부터는 실적 장세입니다. 단순히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 올라가는 장세는 아니지만 실적이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 이 종목들에 집중하신다면 올 연말 여러분 혹시 날씨와는 상관없이 그렇죠. 비교적 따뜻한 그런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0포인트 트라우마 벗어나서 거래소 종목 위주로 좀 매수하자, 매수 관심주 섹터까지 주셨고요. 코스닥은 아쉽지만 향후에도 반등 탄력은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다 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상무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장 5분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 오늘도 IBK 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이비즈팀에 계시는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일 장중에 마감가는 좀 아쉽긴 했지만 수급은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던 하루입니다. 어떤 종목 위주로 매매했는지 외국인 기관 수급표부터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은요, 삼성전자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보면 SK 하이닉스 같이 샀었죠. 어제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 기대 때문에 IT주가 좀 올랐어요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하이닉스에는 외국인들이 5거래일 만에 컴백이 이루어졌던 전일의 모습 아주 특징적이었죠. 네이버는 벌써 8일째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이틀째 외국인들이 사면서 기관과 쌍끌이 매수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최근에 신고가인데 외국인도 어제 5번째로 많은 순매수를 보였네요. 기관은 레버리지 샀고 SK이노베이션, 코덱스 200 그리고 어제 자회사 캐피탈 유증 참여 전에 자사주 매각 이슈로 메리츠 금융 지주를 또 매수하는 그런 모습 일단 집계상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약하지만 동반해서 쌍끌이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전일 코스닥 순매수 종목 이어서 보시면요. 외국인이 서울반도체 샀고 파트론, 원희가 IPS, KH바텍 웬일로 IT 부품주 쪽을 많이 샀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트론이 어제 7%나 급등했었는데 잠깐 오른편으로 가보실까요? 어제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파트론에 어제 제법 강한 바닥권에서 쌍끌이 매수가 걸렸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KH바텍도요. 외국인들이 네 번째로 많이 샀지만 어제 쌍바닥 정도의 가격대 오니까 5%대 외국인이 급등시켰고요. 기관은 그 밖에도 GS 홈쇼핑 어제 계속해서 사면서 5%대 급등 신고가를 제대로 써냈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산업 기관이 어제 5번째로 많이 샀는데 바닥권에서 쑥쑥쑥 3일 연속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죠. 네, 차장님 추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기관이 이틀 연속 순매수와 그리고 전일 외국인과의 전일 쌍끌이 순매수가 특징적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7,060억 정도로 감소가 예상되는데요. 화재 사고에 따른 생산 라인 조정으로 4분기 디램과 낸드 프레시 출하량이 각각 전분기 대비 13%와 1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어떤 SK 하이닉스는 우시 화재 사고 라인의 클린룸과 공조 시설 복구를 완료한 상태로서 11월 중에 사고조 수준으로 웨이프 투입을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는 장비 조달에 따라서 1개월 정도는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최대로 낮아진 재고 수준에 저희가 주목하는데요. 아마 3분기 실적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어떤 SK 하이닉스의 3분기 말 재고 자산이 1조 1,500억 원 정도로 전분기 대비 2,880억 원 정도 축소되었다는 점입니다. 재고 자산 회전율이 29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상 최저 수준으로 재고 자산이 축소된 것인데요. 이는 비수기인 내년 1분기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순차익금도 2조 1,800억 원으로서 전분기 대비 1조 6,300억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내년 1분기 가격 하락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는데요. 아마 이제 SK 하이닉스 생산이 정상화된 이후에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모멘텀 둔화를 우려한 시각이 있지만 이에 따른 가격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 채널의 재고 축소도 예상대로 진행되는 것을 파악하기 때문인데요.
현대 주식시장은 화재 사고에 따른 4분기 단기 실적 감소보다 화재 사고를 통해서 산업 전반의 어떤 재고가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1분기 디램 어떤 가격 모멘텀 둔화가 아니라 2014년 연간 상승 사이클 지속과 구조적인 반도체 산업 구조 재편이라는 큰 시각에서 접근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32,5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36,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종목은 전일 같은 경우에 코스닥 종목에서는 특히 낙폭과대 IT 대형 부품주들에 대해서 기관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파트론입니다. 외국인이 4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는데요. 최근에 이제 성장 둔화에 따른 우려가 있습니다. 파트론의 주가가 매출 성장을 이끌어온 카메라 모듈 부분이 스마트폰 시장 성장 둔화 및 고화소 침투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상황에 대한 우려 등으로 고점 대비 40% 가까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성장 둔화기를 맞는 시점에서 기존 사업부만으로 동사의 성장성 둔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센서 부품 매출의 어떤 본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현재 지문인식 센서는 대만 스마트폰 업체로 납품 중에 있고 동장인식 제스처 센서가 국내 고객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고객사의 차세대 전략폰이 내년 1분기 중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다양한 센서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파트론의 신규 센서 부품도 매출 본격화가 기대됩니다. 비광학 센서 부품 관련 매출액이 올해 72억 원 정도에서 내년에 1,430억 대 정도로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이제 내년 기준으로는 PER이 중요한데요. 아마 현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이 8.4배 그리고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는 PER이 6.3배 수준입니다. 올해 4분기 예상 실적에 대해서 시장의 눈높이가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주가는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분기 실적이 올해 3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부터 회복된 추세를 보일 전망이고 내년 1분기부터는 고객사 차세대 전략폰 출시 그리고 어떤 파트론의 센서 부품 본격 양산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15,0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18,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KH바텍입니다. 외국인이 3일 연속 순매수인데요. 4분기 실적 바닥을 확인할 것 같습니다. 아마 4분기 매출액은 12월에 삼성전자의 부품 재고 조정 영향으로 3분기 대비 4.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3분기 대비 1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이제 전체 매출액은 전년비에 대해서 142.3%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년비에 대해서 8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상 EPS 기준 PE가 6.5배 정도로 현재 수가는 저평가되어 있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동사의 1거래소는 삼성전자가 2014년 하이엔드 플래그십 모델의 메탈 장착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애플이나 노키아, 소니, HTC 등이 적극적으로 외장품에 메탈을 적용하면서 삼성전자가 그런 부분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KH바텍 같은 경우는 레보노라든지 화웨이 외에도 어떤 샤오 그리고 오포 같은 신형 스마트폰 업체도 거래선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화권 업체들의 메탈 장착 본격화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KH바텍은 메탈 프레임과 메탈 풀바디 모두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메탈 장착 시 큰 폭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3,0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28,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낙폭과대로 많이 빠졌던 파트론과 KH바텍 이제 지금 가격대 정도에서 매수한다면 각각 18,000원, 28,000원까지는 반등이 가능하겠다. 굉장히 반가운 또 전망 분석 내놓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 봤습니다. 차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1월 26일 화요일 우리장 개장했습니다. 나스닥이 약 13년 만에 장중이지만 4,000포인트를 터치했던 간밤 미국 증시 또 올랐습니다. 다우는 중가상 사상 최고 종가를 새롭게 쓰기까지 했는데 역시 이란의 핵 협상 타결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종가상은 약간 혼조 양상을 빚긴 했지만 우리 증시에는 투자 심리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연말 쇼핑 시즌 앞두고 나쁘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바람이 있다면 수급이 조금 약한 상황, 여전히 거래대 금이 좀 저조한 상황, 이 두 부분이 조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단 한 가지 가파르게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떨어지고 있는 엔화 가치에는 또 속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까요? 어제까지 이틀 연속 올랐던 양시장이었는데 말이죠. 상승폭은 좀 아쉬웠던 전일 오늘 출발 상황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2020은 될 줄 알았는데 10선 중반에서 끝났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네, 일단 뭐 어제 좀 아쉬웠죠.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조금 아쉬운 출발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뭐 0.39%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게 되면서 2010선을 이탈한 2008포인트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한 연이틀 그 코스피 대비
연이틀 좀 강세 출발하고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현재 강보합권 출발을 하게 되면서 509포인트에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양 시장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 만약에 그 코스피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 이 매기가 과연 코스닥 시장 쪽으로 옮겨갈 것인가, 이게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쪽에서 코스닥 시장의 어떤 수급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었던 코스피 시장의 선물 매매 대응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들도 좀 덧붙여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해서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일 조금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전강 후약으로 좀 끝났는데, 전일 양 시장에서 매수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 같은 경우에 83억 정도 매도 출발, 그리고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468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오늘 쪽에서 만약에 그 외국인의 선물 매도 계약수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시장이 좀 부담이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2000포인트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물 매매 동향을 조금 참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개인은 346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지만 기관은 252억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쪽뿐만 아니라 기관 쪽의 매도도 현재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기관의 수급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은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마이너스 6억, 그리고 기관은 41억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개인은 현재 54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양 시장에서 지금 이제 기관의 매도 폭이 아침 쪽에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쪽에서 만약에 기관 IT 쪽 매도가 늘어나게 되면서 기관의 매도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코스닥 시장도 조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아쉽게도 코스피 쪽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4%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게 되면서 145만 9천 원에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가 1.23%, 한국전력이 1.2%, LG화학이 1.8%, 신한지주가 1.7%, SK이노베이션이 마이너스 1.06% 정도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KB금융이 1.8% 정도 하락 출발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늘은 좀 하락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특징적으로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그 상승 출발하는 종목들이 현재 눈에 띄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0.7%, SK 브로드밴드가 0.7%, CJ 홈쇼핑이 0.5%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파라다이스는 0.37%, 그리고 서울반도체가 0.25%, 대형이 0.5%, 성광밴드가 현재 마이너스 0.45%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출발 상황 한번 들어봤는데요. 코스피는 정말 2000선을 위협하면서 아침에 별로 분위기 안 좋게 시작하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어제와 정반대 수급, 양 매도가 거래소에 걸려 있습니다. 코스닥만 지금 조금 괜찮은데 0.5포인트 전일 종가 대비 오르고 있고, 수급은 역시 거래소만큼 꼬여 있어서 재차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일본 니케이는요, 오늘 나흘 만에 드디어 반락이 있네요. 0.75% 정도 역시 니케이도 밀립니다. 15,500선 정도에서 개장을 했고요. 전일까지 사흘 연속 승승장구하면서 지난 5월 고점까지 넘봤었는데 오늘은 나흘 만에 조금 쉬어가는 양상입니다. 서울 외환시장 문을 두들겨보죠.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란 핵협상 타결되면서 위험자산 선호도는 강화가 됐지만 원엔에 대한 경계감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떻게 출발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원 30전이 하락한 1,059원 6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58원 60전까지 하락했습니다만 다시 반등하면서 이 시각 현재는 1,059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어제까지 4분가량 연속으로 1,060원을 중심으로 한 좁은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달러원과 마찬가지로 다른 통화상도 역시 지난 밤에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번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타결이 되겠고요. 이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의 승리로 인식되면서 미국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점이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상승, 그리고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약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미국의 주택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엔화가 다시 반등했고요. 반면 증시에서의 상승폭이 줄어드는 등 위험선호 재료와 위험회피 재료가 공존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은 둔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원화와 관련해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호주 달러의 동향인데요. 어제의 경우 대부분의 위험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원화와 호주 달러만이 동반 약세를 보인 바 있고요. 그만큼 두 통화 사이의 상관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호주 중앙은행 부총재가 환시의 개입 기준이 꽤 높다고 밝힌 후에
호주 달러는 미 달러와 대비 급등하고 있고요. 이는 원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대외재료라고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원이 1,058원 50전에서부터 반등해 1,061원 90전에 마감했는데요. 달러 원의 반등은 주요 대외 변수로는 달러 엔의 상승이었습니다. 달러 엔의 상승은 이로 인한 글로벌 달러 강세 효과와 또 엔화 약세로 인한 크로스 거래에서의 위안 통화 강세 효과 등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어제 엔원 환율이 100엔당 1,040원대까지 하락하면서 연 저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만 엔원의 하락이 외국인들의 순매수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만큼 원화 강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달러 엔의 상승은 글로벌 달러 강세 효과를 반영하면서 달러 원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겠습니다. 지난밤 달러 엔이 미국의 주택 지표의 부진으로 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하고요. 또 호주 달러가 미 달러와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이 달러 원에게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겠고요. 어제 3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보인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느냐 여부가 달러 원 하락의 추가 변수로 작용하겠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달러 원이 1,050원대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여부를 주목해야 하겠고요. 다만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환율 하락세는 매우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호주 달러 얘기 잘 들었고요. 1,050원대 재진입해서 안착까지 하는지 지켜보자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KB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으로부터 환시장 분위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2,000선을 위협받고 있는 아침 돌발 종목 3종목 한번 추려봤습니다. 이 종목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두산건설 어제 이미 장 마감 후에 공시로 떴었죠. 10제 1 감자한다고요. 근데 오늘 유증 추진설까지 돌면서 겨박제 속에 아주 힘겨운 주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이 동반해서 두산그룹주 모두 안 좋네요. 중공업도 5%대나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양증권은요. M&A 추진 소식 얼마 전에도 이 소식 한번 있었었죠. 대만 쪽에서 생각이 있는 것 같다. 동양증권 인수하는 것에 오늘 대만증권 실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급등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세 번째 돌발 종목은요. 오늘 코스닥에 신규로 상장한 셋톱박스 제조업체 DMT라는 종목인데 상한가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공모에 지금 참여를 하셨다면 얼마만큼 수익이 나는 셈일까요? 공모가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건설 참 걱정이네요. 먼저 분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압구정 가서 오늘 돌발 종목 분석 들을 텐데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 계시는 김근호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산건설 악재가 겹쳤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두산건설하고 두산중공업 10대 1 감자 결정이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감자에 대해서 추가로 또 상환 전환 우선주 발행 추진설까지 좀 놔돌면서 이 주가 하락을 좀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대주주인 두산중공업에도 여파가 좀 미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두산건설은 일단 과다한 발행 주식 수의 어떤 축소와 배당 가능한 자본 구조로의 어떤 전환을 통해서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보통주 10주를 동일한 액면가의 보통주 한 주로 병합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이 두산건설 자본금은 감자전에 2조 7,693억에서 2,859억으로 감소를 하게 되고요. 주식수 같은 경우에는 감자전에 5억 5천만 주에서 5,500만 주로 좀 줄어들게 됩니다. 일단 감자 차익을 좀 따져보면 한 2조 4,800억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이 감자 차익인 2조 4,800억을 통해서 결손금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상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배당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전환 우선주 발행 시에 또 감자가 일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감자권은 다른 경우와 달리 오히려 긍정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10대 감자 후에 또 유상증자 추진과 관련된 조회 공시를 거래소에서 요청을 하면서 이 부분에 오히려 더 많은 포커스가 좀 맞춰지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일단 하한가로 직행을 했고 거래량이 좀 많이 동반된 하한가로 좀 직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투자자와 이 전문가들은 일단 다른 의견, 상이한 의견으로 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악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대주주인 두산중공업의 어떤 주가 수준도 역시나 이와 관련돼서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두산건설과 두산중공업 모두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변모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동양증권은 오랜만에 좀 상승다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동양증권이 이 대만 1위 증권사인 유안타증권의 인수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런 설왕설래들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유안타증권에서 동양증권에 대한 실사를 착수를 했고요. 이 대만 유안타증권 현지 변호사와 회계 전문가 등을 구성된 약 25명의 M&A 태스크포스 팀을 통해서 동양증권 실사에 착수를 했다 라는 부분을 밝혔고요. 동양사태 발발 이후에 동양증권에 대한 매각설이 사실 꾸준히 제기되긴 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 대만의 유안타증권이 동양증권 인수에 굉장히 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번 실사 같은 경우 M&A 의도를 좀 어느 정도 공식화한 행태 아니냐라는 판단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 동양증권 신임 타장으로 내정된 서명석 현 동양증권 부사장 또한 유안타증권과의 매각 협상이 좀 진행 중임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유안타 그룹이 결국에는 동양증권에 굉장히 좀 매수 의지로 강하게 좀 표출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유안타증권을 좀 말씀드리면, 이 대만 최대 금융그룹인 유안타 파이낸셜 홀딩스 계열사로 대만 내에서는 1위 증권사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이 LG투자증권, 현재 우리투자증권이죠, 인수전에 참여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었는데 결국에는 우리투자증권은 좀 다른 곳으로 넘어갔고요. 지금 이 동양증권을 인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이 실사와 유안타증권이 분명히 동양증권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들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맞물려 돌아갈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DMT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규 상장 첫날인데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DMT 같은 경우 이 셋톱박스 전문 업체인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미국 케이블 방송사인 컴캐스트에 셋톱박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 903억 매출, 81억 4,200만 원의 순이익을 거뒀고요. 자본금은 한 37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일단 오늘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 오늘 신규 상장 첫날이기 때문에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 오늘 만약에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다면 내일은 갭으로 좀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최다 매출처가 국내 방송 사업자인 KT 스카이라이프로 올해 상반기 매출액의 한 52.3%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셋톱박스주들이 북미 지역에 진출을 하면서 좀 프리미엄을 받기 시작했는데 DMT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수출이 증가하면서 해외 수출 비중이 올해 상반기 42.3%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셋톱박스 업체들이 국내 내수만으로는 한계를 좀 있었는데 최근에 북미 지역을 좀 공략하면서 셋톱박스주들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는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사실 셋톱박스 관련된 주들이 이 기계 장비, 그러니까 장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잘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해외 수출 비중에 대한 확대,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일단 어느 정도까지 좀 반영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상장 첫날이기 때문에 기대감에 의해서 좀 상승 가능할 수 있는 상태지만 이 상승세가 꾸준히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돌발 종목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두산그룹주 분위기가 안 좋으면서 오늘 기계 섹터 부진하게 보이고요. 코스피가 2000선을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있고, 코스닥은 역시 제가 입이 방정인가 봅니다. 하락 전환했네요. 507.25포인트. 일단 양시장 모두 사흘 만에 반락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특징주 더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포스코. 어제 혹시 연합뉴스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날아든 앱 보니까 이 뉴스가 집에 있는데 들어왔더라고요. 무디스가 포스코의 신용등급 한 단계 내렸다는 소식이 있었죠. 오늘 역시 타격이 조금 주가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에스텍스 페노션은 지금 법원의 회색 계획안 인가에 따라서 대표이사 사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에스텍스 페노션이 아니라 페노션으로 사명을 변경한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KB금융은 계속해서 잇따른 은행 쪽 관련된 안 좋은 사고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2%대 은행주 가운데서도
특별히 부진하고요. KG 이니시스는 연말 소비 특수 누릴 수 있는 수혜주다. 이거 뭐 온라인 쇼핑할 때 요거를 결제 많이 한다 얘기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미노로직스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상한가 들어가 있어요. 아침부터 상승 원인 급등 사유 밝혀보겠습니다. 포스코부터 시작해보죠. 네. 뭐 일단은 포스코 같은 경우 방금 언급을 해주셨듯이 네. 뭐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한 뭐 약세 뭐 이렇게 아침에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단 그 포스코 무디스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한 이유로 근거로 좀 제시를 한 부분이 뭐 높은 부채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좀 최강학계가 지금 상당히 좋지 않게 되면서 펀더멘탈상의 뭐 어려움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부채 수준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 현재 회사 내 그 유보율 현금 자산이죠. 유보율이 현재 8,500%고 부채 비율이 86%밖에 안 됩니다. 지금 부채 대비해서 그만큼 현금 자산이 100% 정도 더 100배 정도 더 많다는 얘기인데 일단 뭐 현재 부채 수준 부채 수준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그 개선되지 않고 있는 뭐 철강 업황들 그리고 중국발 어떤 그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서 어쨌든 업황 부진이 좀 지속이 될 것이라는 부분들 이로 인해서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의 좀 반영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신용등급 같은 경우에 뭐 개선되면 또 상향 조정이 되고요. 그리고 뭐 시장이 안 좋게 되면 하락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포스코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된 조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저는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업황 부진 동반적인 영향력들이 지금 현재 포스코의 가장 큰 악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페노션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페노션이 그 소위 말해 이제 동전주까지 진입을 해버렸는데 이제 오늘 뭐 가격을 보니까 804원 정도 형성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두 번의 감자 그리고 뭐 사명 변경 그리고 대표이사 사임 여러 가지 악재가 계속 돌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그 페노션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STX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페노션이 매각이 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은 페노션을 어쨌든 상장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동전주로 떨어졌다는 것은 향후에 상장 폐지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통 주식수가 2억 500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 두 번의 감자를 통해서 현재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그런 노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805원까지 액면가 만약에라도 액면가 이하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향후에 뭐 유상 감자라든지 뭐 증자 이런 부분들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조치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명 변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STX의 어떤 그 최근 안 좋은 상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어떤 자구 노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감자 좀 불가피하게 좀 감자가 제가 볼 때는 좀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 실시하게 되면은 그 감자 효과를 해서 어쨌든 주주 가치가 10% 정도 감소하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의 감자를 실시하게 된다면은 주주 가치가 가만히 앉아서 20% 넘는 20% 넘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 좋은 반응이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동전 상장 폐지 위험도 있기 때문에 감자를 통해서 어쨌든 주가 뻥튀기 작업이 어쨌든 필요하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T 페노션 가지고 있는 분들이 최대한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니시스 요 종목은 일단은 뭐 23,000원이 계속해서 저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진출에 대한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연말에 소비세에 대한 얘기도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기술적인 반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 위쪽으로 23,000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계속해서 17,000원 정도의 가격대가 지지 라인으로 현재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그 올해 8월달 이후에 아래쪽으로는 17,000원 지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23,000원 지켜주고 있는데 연말 소비치에 대한 기대가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있을 것 같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 보자면은 최근 어떤 코스닥 시장 상황을 보게 된다면은 조금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 반등이 이전에 나왔던 것처럼 23,000원까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수급을 좀 받쳐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나왔던 박스권 하단을 지켜주면서 박스권 하단을 지지하게 되면서 나오는 반등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 지어보고 싶고요. 자,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 정부에서 10조 정도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전 사례를 보시면 예전에 그 정권 초기에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게 되면서 제약펀드를 육성하게 되면서 5조 정도 자금을 유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조금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 소재 산업에 향후에 10조 정도 투자를 한다.
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요 두 개의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정부 정책의 어떤 테마가 반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미노로직스 향후에 뭐 소재 산업에 대해서 뭐 투자를 뭐 실시하려면은 아무래도 국회 의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절차까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먼저 기대감이라 될까요? 기대감의 어떤 테마가 좀 먼저 형성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일단 그 향후에 뭐 추가적인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제약 산업 그리고 바이오 섹터 그랬던 것처럼 이 어떤 기대감이 소멸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만약에 뭐 잡을 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뭐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한 2,000원까지 반등이 급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2번에서 한 3번 정도의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테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기대감이었던 테마 대응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KB금융은 그 어떤 횡령사고가 좀 발생이 되는데 그것도 국내가 아니고 해외 쪽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그 문제가 크게 불거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어떤 부분이냐면 그 이전에 락앤락이 2011년도에 락앤락이 유상증자에 대한 루머가 나오게 되면서 회사 쪽에서는 부인을 했지만은 그로 인해서 뭐 실적도 안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시장에서 신뢰감을 잃고 난 이후에 주가가 아직까지도 어떤 제대로 된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냐면 KB금융도 마찬가지로 일본 쪽 지점을 통해서 횡령 사건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시장에서 어떤 금융회사로서는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게 된다면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신뢰도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포스코가 그랬던 것처럼 신용 등급이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까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포스코와 달리 그 금융회사 같은 경우 신용 등급 하락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쨌든 그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 특히나 그 상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어떤 자금 조달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외화 자금이라든지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할 때 이 조달 자금 그 조달금 자금을 조달할 때 이 조달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화 자금 유치할 때도 이런 어떤 신뢰도 하락으로 해서 외화 자금에 대한 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라도 어떤 시장의 어떤 유동성 경색의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KB금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쪽에서 큰 폭의 좀 하락이 나온다. 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KB금융까지 살펴봤고요. 네이버 잠깐 보죠. 간밤에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그 연동되는 흐름 때문일까요? 일단 라인의 가입자가 3억 명 돌파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별로 주가 흐름은 썩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체, 소형 건설업체인데 서한이요. 100% 분양됐다는 소식 때문에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 조용하지만 강하게 쓰고 있고요. 전일 급등했던 코스닥의 IT 부품주들 저희가 앞서 수급 특징주 코너에서도 다뤄드렸었는데 특별히 KH바텍, 파트론 등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가운데 전일 컴투스가 신작 모멘텀도 있지만 한 10% 급등했단 말이에요. 오늘 추가적으로 게임주 흐름이 더 좋아 보여서 쭉 한번 게임주까지 흐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부터 게임주까지 다시 압구정으로 가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네이버가 이 글로벌 SNS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오늘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전날 뭐 라임 가입자 수가 3억 명을 넘어섰다고 네이버에서 좀 밝혔습니다. 2011년 6월 달에 일본에서 출시한 뒤에 2년 5개월 만에 3억 명 돌파를 했다. 굉장히 좀 경이로운 성과가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네이버 측 자체는 가입자 기준 세계 3대 모바일 메신저에 좀 드는 수치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입자 수가 3억 명을 넘는 모바일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왓츠앱이라는 앱이 있고요. 중국의 위챗,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이 네이버의 라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러나 역시나 이 글로벌 SNS 관련주들이 결국에는 좀 하락을 하면서 페이스북, 트위터 굉장히 좀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어떤 SNS 관련주들의 심리 자체가 좀 약화되고 있다, 위축된 거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은 어느 정도 좀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조정 폭이 크진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쉽게 밀릴 가능성이 있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이버가 그래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만큼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물론 뭐 직접적으로 하는 건 어폐가 있지만 그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충분히 이 매력적인 어떤 이 가치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오히려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오면 네이버를 매수관적으로 좀 지켜보는 게 훨씬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뭐 60만 원이 깨진다면은 뭐 환호성을 좀 지르면서 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60만 원대 초반까지는 충분히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권역으로 좀 들어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두 번째 종목은 서한인데 다른 건설업체하고는 좀 다른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0% 분양에 성공을 했고요. 이 대구 경북 지역인데 이 대구 경북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대구 경북 지역에 특히나 대구 지역의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호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 분양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쪽에 복현 3차 서한 2다음이라는 브랜드를 분양할 예정인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매력적인 모습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닌가. 최근에 이 100% 분양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서한은 중견업체로서 굉장히 좀 잘 해냈다. 그래서 일단 증권가에서는 서한이 올해 매출 한 2,759억, 영업이익 한 228억 정도의 내년까지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할 것으로 좀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적 전망은 좋은 회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른 건설업체들보다는 조금 중견업체로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어떤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패턴이다. 그러나 신규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 구간이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고 있고요. 어제 많이 올랐던 KH바텍과 파트론,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의 메탈 케이스 채택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 부품주로서 굉장히 좀 조정폭이 컸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일에 매기가 좀 형성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두 종목 다 연장선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많이 빠진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저가라는 인식들이 좀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좀 수급적인 유입으로 좀 이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연말에 또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또 그 이후에 보통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좀 주가가 상승하는 모멘텀들이 있는데, 이 소비와 관련된 특히나 IT주들이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좀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KH바텍이나 파트론도 이와 좀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게임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컴투스, 게임빌, 뭐 위메이드, 조이맥스 대부분이 다 바닥권에 있는 가격대고, 사실 게임 업종 자체가 굉장히 좀 바닥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컴투스의 어떤 지분을 인수하면서 최근에 또 M&A 쪽에서 굉장히 좀 폭넓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5일엔 또 국내 게임 개발사 에버풀의 지분 100%를 인수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개발사 인수인데 굉장히 좀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 게임빌이 굉장히 좀 대형 어떤 모바일 게임사로 성장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뭐 차트나 보조지표 이런 부분으로 좀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 자리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바닥권이라는 인식도 굉장히 좀 강하고요. 게임주들이 비교적 굉장히 좀 내수주로 평가를 많이 받는데, 이 경기민감주들이 많이 공격적으로 좀 올랐다면 결국에는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올 수 있고, 그 대체로 내수주들이 결국에는 좀 주가 반등을 좀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정을 좀 내린다면 게임주도 그 업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네이버 60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 매수하겠다, 뭐 환호성을 지르겠다 하셨는데 방송에서 그 환호성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추가적인 특징주 빠르게 조금만 더 보려고 하는데요. 인터파크 온라인 그 여행주로서 뭐 사실 1위 기업이라 하잖아요. 오늘까지 신고가 이어가고 있고요. 리움쿠첸 밥솥 만들고 중국 관광객이 뭐 한국 오면 밥솥 사간다. 오늘 4%대 좀 오래간만에 반등 주고 있습니다. 효성 ITX 이 종목은 뭐 가끔씩 한 번씩 급등하면서 쑥쑥 올라오는 그런 종목인데 오늘 바로 그날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데 급등폭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운주는 가뜩이나 분위기가 이래저래 안 좋은데 이유 쪽에서요. 혹시 운임 담합했니? 예,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동반해서 부진한 모습입니다. 인터파크 먼저 보죠. 네, 뭐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기분 좀 좋으실 것 같네요. 네네. 그 3분기 뭐 실적 뭐 상당히 좀 잘 나왔고요. 그리고 뭐 4분기까지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터파크 그 여행 사업 부분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인해서 뭐 3분기 이미 실적이 발표가 됐고 그리고 4분기까지 뭐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감들로 인해서 최근에 뭐 시장 상도 좀 좋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인터파크 쪽으로 계속해서 좀 기관이 이제 외국인들이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뭐 그 수급이 유지가 되는 이 종목은 뭐 다른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이미 뭐 때문에 올라간지는 이유가 다 나왔고 이 실적으로 인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얼마만큼 수급이 유지가 되느냐가 아무래도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아직까지는 갖고 있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예상컨대 여기서 장대 양봉이 한 번 정도 더 나오게 된 갭이라든지 아니면은 장대 양봉이 한 번 정도 더 나오게 된다면은 뭐 1차적인 고점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참고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 수급 체크하시면서 좀 더 홀딩하셔도 좀 무방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진단을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팔 이유가 없는. 네, 예, 그렇죠. 일단은 뭐 그 리온코첸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인터파크에 이어서 리온코첸도 오늘도 뭐 상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좀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관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중국 관광객 뭐 수혜, 그리고 중국 쪽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어떤 질적 뭐 우수성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요 정도는 올해 4월 달부터 이미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는 아직까지 뭐 그 중국 관광객 모멘텀에는 어떤 다시 한번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실적으로 중국 밥솥 매출에 대한 얘기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좀 더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중국 모멘텀도 중요하겠지만 이로 인해서 실적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호텔신라라든지 파라다이스 실적과 연결이 됐던 것처럼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주가를 보게 된다면은 뭐 지켜주고 있는 가격대가 6,500원 정도 가격권이에요. 그래서 요 라인이 뭐 지켜주게 된다면은 뭐 향후에 뭐 8,500원까지 박스권 내용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6,500원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은 멜류업이 그랬던 것처럼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장기 이평선 조정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종목은 일단 위쪽으로 좀 추가적인 반등보다는 아래쪽으로 6,500원의 가격대를 다시 한번 지켜주냐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효성 ITX 요 종목은 조금 뭐 아이러니컬하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효성이 어떤 그 새로운 신소재 개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효성은 뭐 도리어 주가 하락을 하고 회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조금 뭐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어떤 반응인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유발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때 뭐 조금 음모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뭐 누군가 이 종목을 조금 만지고 있는 것도 좀 사실이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최근에 뭐 그 ITX 뭐 관련해서 뭐 시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런 부분도 타임스퀘어 어떤 신제품 시연에 뭐 개최 예정 이런 부분도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이유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 회사의 주가가 급등을 하더라도 좀 불안 요인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뭐 기술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쪽에서 과연 뭐 전고점에 6,800원 돌파를 할 것인가 또 다시 한번 윗꼬리를 달 것인가 요거 좀 관건이 좀 될 것 같은데 뭐 오늘 거래량이 좀 작다는 부분들이 어떤 그 장대 양봉의 신뢰성은 조금 떨어진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시세는 충분히 좀 나왔기 때문에 좀 지금부터는 그래도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시면서 조금 홀딩하는 전략이 좀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부분들이 좀 가장 큰 요 종목의 악재라는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한진해운 그 현대상사 뭐 관련해 해운주들이 2%에서 2%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단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진해운과 현대상사는 단합과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최근에 유럽 그 해운선사들 1위에서 3위 업체들이 지금 이제 최근에 흑자가 좀 많이 나는데 이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물동량 거의 80%를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들이 어떤 그 대형 선사 중심의 어떤 운임 하락 이런 부분들에서 흑자가 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어떤 이유 조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쪽 회사의 주가들이 빠지고 한진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주가가 한진도 동반적으로 빠지느냐 이게 더 궁금하실 텐데 일단 이 담합 조사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해운 시장이 좀 더 위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감들이 한진해운의 어떤 한진해운까지 어떤 타격이 좀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담합을 해가지고 뭐 그쪽에 일차적으로는 유럽 선사들의 악재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안 좋은 효과, 그러니까 부정적인 효과가 우리나라 해운사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담합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쨌든 그 상위 업체들의 어떤
독점 이게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깨지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이후에 나중에 향후에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일시적인 뭐 악재로 조금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분석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정태근 팀장님께 역시 코스닥 조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앞서서 일부에서는 아니 오늘 뭐 장 시작하고 뭐 이럴 것이다 예측을 많이들 주셨었는데 그중에 한 분은 코스닥이 수급이 꽤 괜찮은 게 유지가 된다면 향후에 좀 단기 반등은 코스피보다 의외로 빠를 수 있다라고 이제 수급이 좋다면 전제를 깔긴 하셨었는데 오늘 수급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가운데 방향성이 없단 말이에요. 네, 코스닥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최근에 그 코스닥 반등을 좀 노려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오늘 쪽도 보시면 그 오늘만 보실 것이 아니라 최근에서 500포인트 지켜주면서 지금 3일 연속 반등을 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515포인트 전후까지 뭐 단기적인 반등은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선까지. 예, 그렇죠.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좀 분기점이 될 수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거 보시지 마시고요. 최근에 와서 외국인들이 모바일 쪽하고요. 그리고 IT 섹터 쪽으로 조금씩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어떤 반응인지 아니면은 코스닥 쪽으로 어떤 전체적인 시장 전환인지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디스플레이 관련주 단기 반등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어제 그리고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들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매수를 제가 보기에 놓칠 이유가 없고 좀 따라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근데 그 뭐 OLED, LCD, 뭐 반도체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간 게 아니고 개별 종목 쪽으로 좀 들어가더라고요. 비아트론, 뭐 테라세미콘, 오디텍, 서울 반도체 류멘스, 뭐 유원컴텍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갈려서 개별 종목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어떤 LED 확정을 못 주다 보니까 제가 디스플레이 관련주를 말씀드렸는데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스플레이 관련주 전체 섹터 내에서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처럼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든지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단기 그리고 중기적인 대응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멀리 압구정 지점에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신 김근호 과장님의 조언,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 관련해서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여쭤볼게요. 김근호 과장님 오늘 사는 날인지요? 네, 저는 오늘 파는 날은 아니고요. 사는 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2000포인트 지지되고 있는 모습을 계속 확인한다면 지금 수준은 오히려 좀 비중을 좀 가져가도 되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뭐 2000포인트가 좀 깨지면 조금 비중을 줄이셨다가 다시 2000포인트 지지가 확인된 후에 다시 비중을 확대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 일단 코스닥이 좀 좋아지는 모습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코스닥이 520선을 좀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코스닥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만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뭐 520선 뭐 510 한 5포인트 6포인트 정도로 잡았을 때는 또 상승 저항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대형주 쪽에 이 조정을 이용해서 좀 더 매수하시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일단 2000포인트가 어느 정도 지지된 부분을 확인했을 때 오히려 저는 오늘이 좀 매수할 자리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의 어떤 종목을 좀 편입하시라는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대형주 내에서도 역시나 이 조선업종, 뭐 제가 말씀드렸던 화학업종 이 두 업종은 조정폭을 이용해서는 연말까지 분명히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하셔야 되는 업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코스닥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들 해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코스닥도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구간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코스닥의 오늘 반등 폭에 대해서는 1부에서부터 공통적으로 21선 정도에 위치한 515선 얘기가 가장 많았다는 점 참조하시면서 투자하십시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멀리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메리츠증권의 김근호 연구원님과 함께 출발 상황 특징주 흐름 짚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장 초반 한때 2,000선을 반납했었는데 지금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지만 2,000은 다시 되찾았습니다. 코스닥도 엎치락 뒤치락 했지만 다시 빨간불은 되찾았고 양시장 모두 조금 오늘 흔들리고 있다라는 느낌 듭니다. 선물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요?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주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외국인들 선물 장 초반 치고 1,600계약이나 많이 파네요. 프로그램도 차익 비차익 합쳐서 1,000억 넘게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시장 출발과 함께 시장에서 도배되고 있는 뉴스 플레이 쪽으로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일부 쪽의 펀드 추종이겠죠. MSCI에 대한 편입과 편출이 정관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그 부분 속에서 일단 수급적인 측면이 꼬여서 출발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는 전일 이 종가상에 베이시스를 이용한 위쪽으로 당겨주면서 종가가 266.30대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부착을 좀 됐었는데요. 그 모습을 놓고 보면 전일의 왜곡된 상승 부분을 시초 부근에서 반납을 하고 그에 따른 수급의 꼬임에 의해서 하락 출발폭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출발과 함께 매도 우위 쪽에선 개인과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 쪽으로 중심에 섰었고요. 기관계 쪽의 금융투자 창구가 가장 공격적으로 매수를 붙였습니다. 기간만이 나홀로 매수 포지션들을 잡고 갔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시장 종합 포지션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시장 종합 포지션이 어제부터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총 누적 포지션은 신규적인 다른 주체들의 포지션들을 모두 다 합산을 한 데이터를 뽑아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제의 매수와 매도 부분들은 신규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부분 속에서 기관계가 현재 공격적으로 매수를 금융투자 창구에서 들어온다 해서 이것이 다시 위쪽으로의 장방으로 강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즉슨 현재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누적 포지션과 반하는 포지션들이 들어왔어도 결국 미결제가 증가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새로운 포지션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자의 정석일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현재 기준점에서 제가 보는 관점의 외국인들의 매도는 역시나 너무 신경을 쓰지 말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관계 쪽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투신 쪽입니다. 투신 쪽이 오늘 공격적으로 매수를 금융투자와 마찬가지로 들어온다라면 시장은 현재의 낙폭을 비웃기라 하듯이 상방 쪽으로 마감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옵션 시장 쪽의 변동이 오늘은 최근 대비 거래일수 대비해서 좀 빨랐습니다. 출발과 함께 개인들의 포지션이 콜옵션 쪽에 집중되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계 쪽은 콜옵션 쪽보다는 풋옵션 쪽으로 좀 더 공격적을 매도 포지션들을 잡았는데요. 하지만 개인들의 포지션이 또다시 금방 바로 제자리 쪽으로 풋옵션 쪽으로 붙어주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시키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변동성은 지난주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다. 장중 변동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여전히 지금의 옵션 가격은 저는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이번 주 후반부 빠르면 또는 다음 주 초 부근에서는 옵션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격 위치가 가격론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대응 전략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 봐야 될 부분은 그 전에 프로그램 한번 봐야죠. 베이시스 좀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얕은 백워데이션 상태과 콘텐커 상황이 역시나 0.3대만 오면 일단 들어 올리지는 못하고 있겠죠. 매도 우위 쪽에서 차익과 비차익이 동반해서 내려오고 있다. 이 부분은 또 적어 놓으시고 0.3과 플러스 0.3 마이너스 0.4 영락 없이 매도다. 자, 이건 아직까지 따라다니는 패턴이지 분명히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늘 시청을 하셔서 그때그때 베이시스 추이에 따라 시장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측면에서 수급적인 측면에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건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의 확대를 확인하자라는 전략을 잡아드렸는데 앞에서 신경을 쓰지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얘기는 즉슨 현재 3천억 정도 규모, 즉 계약수로 2,000계약 정도는요. 부담 전혀 없는 위치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넘어서게 되면 조금은 조심해야 되나. 결국은 낙폭을 축소하고 싶더라도 제한적인 낙폭 축소가 되기 때문에
때문에 고점은 이미 일부 정도는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264대 후반부가 마무리될 가능성 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장 황금 라인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오전장 요런 날 신호등이 참 깨끗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빨간 등에 대해서 절대로 한 번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들이 계속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역발상 매수가 여기서 들어가도 요만큼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나온 상태인데요. 이 패턴을 놓고 본다라면 일단 정확하게 이제 안착 시도 여부를 곧 상해 출발 직전에서 결정을 지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아마 여러분께서 지표 때 한번 느끼셨을 텐데 오늘 만약 지금 먼저 위로 뽑는다라면 고점 저항 매도 때리는 것이 유리하다. 먼저 팁을 좀 드립니다. 어제 고생을 하셨다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으셔서 파생해서 저희는 어제 좀 솔직히 냉정하게 좀 편안하게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황금 라인 마지막 정해드리면요. 263.55로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근에 매기하게 되는데요. 여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올라가서 안착해야 되면 매수로 보겠고요. 지금처럼 저항대 걸리면 매도 포지션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 외인 매도 신경 쓰지 말고 투신권의 매수가 금융투자와 함께 확대되든지 좀 보자라고 또 투자 팁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급등 부담 안고 혼조세로 끝난 뉴욕 증시 탓일까요? 코스피가 장 초반 한때 2,000을 내주었었는데 지금 양매도 걸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2,000에 대한 지지력은 다시금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꽤 괜찮게 출발했다가 반락했었지만 다시금 빨간불은 보여주고 있네요. 출발 증시 가이드 2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